그런데 진짜 비극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안에 갇힌 사람들이 문을 열 수가 없었거든요. 이 차의 손잡이는 평소엔 차체 안으로 쏙 들어가 있습니다. 매끈해 보이라고 만든 전동식 손잡이죠. 그런데 불이 나서 전기가 끊기자 이 손잡이가 밖으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밖에서 손잡이를 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안에는 2살배기 아이도 있었습니다. 일가족 3명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차를 판 회사가 불과 얼마 전에 했던 말입니다. 화웨이 자동차 사업을 이끄는 위청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차 발표회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SUV라고 했습니다. 정숙성은 10억 원짜리 롤스로이스 컬리넌 마저 능가한다고 큰 소리를 쳤죠. 경쟁사보다 2년은 앞서 있다고요. 실제로 이 회사의 최고급 모델 M9는 한 대에 6,598만 위안, 우리 돈 일약 1억 4,600만 원까지 나갑니다. 웬만한 서울. 아파트 전세금이 통째로 들어가는 값이죠. 지구상 가장 강한 차라던 그 SUV가 정작 문 하나 못 열어 3명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보다 더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뒤 화웨이가 내놓은 첫마디입니다. 보통 이런 일이 터지면 회사는 사과부터 하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차가 아니다라는 식이었거든요. 1억이 넘는 차에 자기 이름을 큼지막하게 걸어놓고 판 회사가 말이죠. 사고가 나자마자 한 걸음 뒤로 물러선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든 물건이라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체 왜 화웨이는 우리 차가 아니다라고 했을까요? 그 답은 화웨이가 애초에 왜 자동차에 뛰어들었는지부터 봐야 풀립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상한 생각이 하나 드실 겁니다. 화웨이는 원래 통신장비 회사예요. 스마트폰으로 세계를 휩쓸던 곳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자동차였을까요? 답을 하려면 2019년으로 가야 합니다. 그해 미국이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립니다. 정식 이름은 엔티티 리스트예요. 쉽게 말하면요, 미국 부품을 화웨이에 팔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문제는 스마트폰의 심장인 반도체였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 한 대는 수백 개 부품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 중에서 최신 칩 하나가 빠지면요, 카메라도 통신도 속도도 다 주저앉아요. 손목시계 안에서 톱니 하나가 멈추면 시계바늘 전체가 서는 것 같습니다. 그 핵심 칩이 하루아침에 끊긴 겁니다. 세계 1위를 넘보던 스마트폰 사업이 그대로 휘청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 막히면 세계를 뚫어야 합니다. 화웨이가 눈을 돌린 곳이 바로 전기차와 자체 운영체제 하모니 OS였습니다. 남의 기술에 목줄이 잡히지 않겠다는 자립 노선이었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진입장벽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시장에 새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가로막는 높은 문턱이에요. 기술이든 자본이든 규제든 이 문턱이 높으면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화웨이는 이 철벽에 가로막힌 꼬꼬리였습니다. 반도체라는 철문이 밖에서 굳게 잠겨버린 상황이라면 굳이 문을 부수려 애쓸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문을 찾아 열어젖히는 편이 현명하죠. 반도체 문이 가로막히자마자 이들이 새로 두드린 곳이 바로 자동차라는 거대한 문이었습니다. 이 극적인 순간에 핵심 인물이 등장합니다. 창업주의 딸이자 최고 재무책임자인 멍완저우입니다. 2018년 12월 그녀는 캐나다 공항에서 전격 체포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1000일이 넘는 기나긴 세월을 꼬박 가택연금 상태로 묶여 있었으니 무려 3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셈입니다.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중국인들은 매일 아침 뉴스를 통해 그녀의 얼굴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초강대국 미국이 민간기업 창업주의 딸을 억류한 구도는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국가 간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로 비쳤습니다. 마침내 2021년 9월 극적인 미중 합의 끝에 구속에서 풀려나 고국 땅을 밟게 됩니다. 중국 대륙이 들썩일 만큼 이 귀국 장면의 파급력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미국의 거센 압박에도 당당히 버텨낸 영웅의 딸, 그리고 그 기업을 보며 대중은 급격히 감정이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웨이 제품을 사는 행위가 곧 애국이라는 등식이 성립된 순간이었죠. 그 길로 화웨이는 미국에 당당히 맞서는 애국 브랜드라는 천하무적의 갑옷을 입게 됩니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무형의 상징 자본을 손에 쥘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대목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이 짙은 애국주의 성향이 향후 전개될 시나리오의 핵심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통신 장비나 만들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뚝딱 자동차를 굴려낼 수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들은 직접 만들지 않았습니다. 화웨이는 차를 생산하는 모험 대신 아주 영리한 우회로를 택한 것이죠. 그럼 다시 그 처참했던 화재 사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불타는 차를 보며 화웨이가 가장 먼저 던진 한마디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제조한 차량이 아닙니다. 얼핏 들으면 얄팍한 꼬리 자르기 같지만 사실 이건 꼼수가 아닌 팩트였습니다. 정말로 화웨이가 직접 볼트를 조여 만든 차가 아니었으니까요. 창업주 런정페이가 직접 화웨이는 절대로 완성차를 만들지 않는다라고 대내외에 못을 박아둔 터였습니다. 공식 가이드라인이었던 셈이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1억 4천만 원짜리 고급 세단 전면에 화웨이라는 이름이 떡하니 붙어있는 때 정작 본인들은 차를 안 만들었다니, 그렇다면 이 차는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걸까요? 진짜 제조사는 바로 세레스라는 이름의 기업입니다. 대다수 분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이름일 겁니다. 그 누구도 이 진짜 제조사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으니 당연한 일이죠. 아이토라는 브랜드의 전기차를 실제 공장에서 땀 흘려 찍어내는 진짜 주인은 바로 세레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화웨이가 얹은 건 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자동차의 두뇌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입니다. 핵심 구동 프로그램을 이식하고 몇 가지 부품을 납품한 뒤 화려한 마케팅을 전담해 시장상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활용점정을 찍었죠. 바로 자신들의 이름 화웨이 세 글자를 얹은 겁니다. 이 긴밀한 동맹 구조를 그들은 하이마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화웨이는 든든한 기술 간판만 빌려주고 실제 조립은 파트너가 도맡는 자동차 연합군 체제인 셈입니다. 여기서 본질을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소비자가 지갑을 열게 만든 건 현란한 기술력이 아니라 전면에 붙은 브랜드 석자의 신뢰도였습니다. 이를테면 브랜드 프랜차이즈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타 셰프의 간판을 대문짝만하게 걸어두면 손님들은 군침을 흘리며 길게 줄을 서기 마련이죠. 하지만 정작 주방에서 땀 흘리며 칼을 쥐고 요리하는 이는 대중이 전혀 모르는 낯선 요리사입니다. 이름값으로 손님을 끌어모으고 실무는 딴 사람이 도맡는 이 기묘한 구조가 지금 화웨이 자동차가 굴러가는 본질입니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단물과 책임이 아주 기민하게 갈라집니다. 달콤한 수익은 화려한 화웨이 간판 밑으로 쏙 빨려 들어가고, 정작 사고가 터져 골치가 아파지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하청 기지인 세레스의 몫이 되는 구조입니다. 우리 차가 아니다 라던 그들의 변명이 이제야 이해되실 겁니다. 비겁한 발뺌이 아니라 애초에 설계도 자체가 그렇게 그려져 있었던 비즈니스였던 거죠. 그렇다면 세레스는 이 영리한 동맹에서 손해만 보았을까요? 장부상의 숫자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 세레스의 매출은 약 240억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3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며 이 전년 대비 13.7%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름도 희미하던 제조사의 실적을 단숨에 끌어올린 견인차는 차량 전면에 붙은 화웨이라는 이름값의 마력 덕분이었습니다. 경제학 용어로는 이를 브랜드 프리미엄이라 정의합니다. 제품 본연의 성능보다 브랜드의 이름값 덕에 얹어받는 웃돈을 뜻하죠. 기계적 스펙은 판박인데 로고 하나 더 씌웠다고 가격표의 단위가 달라지는 신비로운 시장의 힘입니다. 화웨이는 공장 라인 한번 돌리지 않고 손에 기름때 묻히지 않으면서도 세레스에게 이 막강한 프리미엄을 선물했습니다. 덕분에 세레스는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맛보았고 화웨이는 조립 한번 안 한 차량으로 두둑한 로열티를 챙기며 윈윈 게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논하는 장사지만 정작 이 판에서 홀로 웃지 못하는 이가 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거금을 아낌없이 치른 실제 구매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이 차는 불티나게 팔려나갔으니 브랜드 석자의 위력이 대단하긴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묘하고도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남의 손을 빌려 껍데기만 얹어 만든 차가 시장을 무서운 기세로 휩쓸기 시작한 겁니다. 화웨이 간판을 떡하니 달고 나온 아이토 M-누인, 이 차가 어느 무대에서 왕자를 차지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8천만 원을 호가하는 중국 내 초고가 럭셔리 SUV 시장입니다. 그 쟁쟁한 시장에서 메르세데스 벤츠의 GLS를 가볍게 무릎 꿇렸습니다. BMW의 플래그십 SUV인 X7마저 저만치 따돌렸죠. 네로라 하는 독일 명차들을 전부 제치고 수입차의 자존심을 꺾으며 오랫동안 판매량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이름조차 낯설던 세레스가 조립한 차가
화웨이라는 이름표 하나 달았다고 벤츠를 안방에서 이겨버린 겁니다. 비단 차 한 대의 일시적인 돌풍이 아닙니다. 화웨이 동맹군이 쏟아낸 차량을 전부 긁어모으면 2025년 한 해 동안에만 무려 58만 9천 대라는 기록적인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32%나 급성장한 규모이며 이 중 아이토 브랜드 단일 실적만 42만 대를 웃돕니다. 자, 이 대목에서 진짜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까다로운 소비자들이 왜 벤츠를 두고 이 차를 선택했을까요? 기계적 스펙이나 마감 품질을 꼼꼼히 저울질해 내린 결정이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거인에 맞서 싸우는 당당한 애국 브랜드, 그 이름이 주는 아우라를 믿고 지갑을 연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따져봐도 그렇습니다. 8천만 원짜리 첨단 차량의 성능 신뢰성을 일반 소비자가 무슨 수로 완벽히 검증하겠습니까? 엔진룸을 통째로 뜯어 발릴 수도 없고 서스펜션의 한계를 전문 장비로 측정해 볼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파는 대기업은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깨고 있지만 정작 돈을 내는 소비자는 깜깜이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정보 비대칭성의 함정이라 부릅니다. 한마디로 핵심 패를 G 공급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임인 거죠.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소비자가 매달릴 동아줄은 결국 브랜드 신뢰도뿐입니다. 화웨이 석자가 보증수표 역할을 하며 골치 아픈 성능 검증 단계를 단숨에 생략해준 셈입니다. 제대로 된 시험대도 거치지 않고 팔려나간 달콤한 온실 속의 특수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단해 보이던 온실 벽에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M9이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던 핵심 기술 중에 노면 상태를 읽고 차체를 알아서 제어하는 능동형 서스펜션이 있었습니다. 화웨이는 이 혁신 기술을 앞세워 눈이 번쩍 뜨이는 공식 홍보 영상을 대대적으로 배포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기막힌 주행 영상이 실제 도로 위에서 촬영된 진짜 장면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공지능 그래픽 기술로 정교하게 짜맞춘 가상의 콘셉트 CG에 불과했던 겁니다. 실제 주행 성능이 아니라 모니터 안에서 빚어낸 허상이었던 거죠. 이 기만적인 눈속임이 탄로나자 열광하던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싸늘한 배신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브랜드의 발등을 찍힌 꼴이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꼬리를 몽니다. 소비자들이 지불한 그 1억 4,600만 원이라는 거금은 대체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을까요? 이제 이번 추적의 가장 깊숙한 이면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소비자가 M9 한 대를 살 때 치른 그 돈의 흐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 돈에서 대체 얼마가 허수로 빠져나가고 어디에 살이 붙는지 저와 함께 숫자를 맞춰보시죠. 앞서 말씀드렸듯 이 차의 진짜 제조 주체는 화웨이가 아닌 세레스라는 조립 공장입니다. 그렇다면 세레스는 차량 한 대를 팔아 순수하게 얼마를 거머줄까요? 세레스가 공시한 전기차 부문의 총 매출 이익률은 28%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 차 10대를 팔면 대략 석 대 분량의 돈이 마진으로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상세한 원가 명세서는 기업 영업비밀이라 외부에서는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이 공시 이익률을 토대로 역산해보면 1억 4,600만 원짜리 차 한 대당 부품비와 조립 라인 인건비 등 순수 제조 원가는 약 1억 원 선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남는 장부상 마진은 약 4천만 원 안팎으로 어림잡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내부 세부 지표가 배제된 이익률 기준의 대략적인 역산 수치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4천만 원이라는 짭짤한 마진이 온전히 차량의 하드웨어 기술 가치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 이윤 안에는 제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과 천문학적인 마케팅비, 그리고 이름값을 빌려 쓴 브랜드 로열티가 묵직하게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웅장한 신차 발표회장에서 롤스로이스를 가볍게 뛰어넘는다며 지르던 그 요란한 홍보 비용 역시 결국 이 마진에서 빠져나간 돈입니다. 이쯤 되면 흔한 브랜드 라이선스 비즈니스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설계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이 자동차 가격표 밑바닥에는 대중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무형의 비용이 하나 더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름 아닌 국가가 깔아준 보호막 온실 비용입니다. 화웨이는 창립 이래 수십 년 세월 동안 국가의 전폭적인 비호와 보조금 지원을 받아 연명해왔습니다.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이 인용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간 정부가 밀어준 누적 지원 규모가 무려 약 750억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0조 원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뒷배입니다.
단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팩트가 있습니다. 이 1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전기차 한 분야에만 고스란히 쏟아부어진 것은 아닙니다. 기간 통신 장비부터 모바일 기기, 첨단 반도체 개발에 이르기까지 그룹 전반의 체급을 키우는 데 쓰인 돈이죠. 수십 년간 쏟아부은 지원금을 전부 쓸어 모은 누적 추정치란 얘기죠. 그런데 이 막대한 금액이 대체 왜 찻값과 얽혀 있는 걸까요? 온실 속 화초처럼 곱게 자란 나무는 모진 비바람을 맞고 버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온 동네를 통틀어 밥집이 달랑, 하나뿐인 마당에 국가가 매달 임대료까지 전액 대납해준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그 집 사장님이 굳이 꼭두 새벽부터 눈 비비고 일어나 뼈를 고아낼 턱이 있겠습니까? 피 튀기는 경쟁 한 번 없이 나랏돈 덥석덥석 받아먹고 몸집을 불린 기업은 가격표를 매기는 그 순간에도 남다른 배짱을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둑한 배심이 고스란히 브랜드 간판값과 거대한 온실 유지비로 둔갑해 결국 소비자들 지갑에서 고스란히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자, 이 대목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긁은 1억 4,600만 원 안에는 순수한 기술력에 대한 대가만 들어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화려한 그 석자 이름이 주는 허상에 기꺼이 막대한 웃돈을 얹어 바친 셈이죠. 다시 한번 뼈아프게 강조하겠습니다. 1억 4,6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차를 계약하시면서 본연의 달리기 성능이 아니라 속빈 강정 같은 브랜드 이름값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온실 유지비까지 통째로 떠안으신 겁니다. 결국 여러분이 지불한 그 큰돈의 실체는 자동차가 얼마나 훌륭하게 굴러가느냐의 가치가 아니라 화웨이라는 이름표를 대체 얼마나 맹신했느냐를 매긴 청구서였던 셈입니다. 자, 여기까지 찬찬히 사태를 짚어보면 문득 이런 의문이 스칠 법도 합니다. 이러다 화웨이 진짜 쓰러지는 거 아니야? 하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따져보면 어딘가 심하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기업의 재무제표가 이토록 화려할 리는 만무하니까요. 냉정한 장부상 숫자를 들이대볼까요? 화웨이가 2025년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총 매출액은 무려 194조 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1년 국가 예산의 떡하니 3분의 1을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덩치죠. 순이익 지표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딱 1년 동안 순수하게 주머니에 챙긴 돈만 무려 14조 원인데 이조차도 꼬박 1년 전과 비교해 훌쩍 뛰어오른 흑자 성적표입니다. 쫄딱 망하긴커녕 보란듯이 떼돈을 쓸어 담고 있었던 셈이죠. 하지만 진짜 기막힌 반전은 따로 있습니다. 이 거대 공룡이 연구개발, 즉 R&D에 아낌없이 태운 자금이 총 매출의 자그마치 21.8%에 육박합니다. 화웨이가 설립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파격적인 투자 비율입니다. 좀 더 와닿게 풀어보자면 100만 원을 손에 쥐었을 때 그중 무려 22만 원어치를 고스란히 기술, 고도화에 아낌없이 쏟아부었다는 소리죠. 도무지 곧 무너져 내릴 기업의 씀씀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럼 본업인 스마트폰 시장 성적표는 어떨까요? 2020년 이후 기나긴 암흑기를 거쳐 마침내 중국 본토 내 연간 판매량 왕좌를 탈환해냈습니다. 시장 점유율 16.4%, 꼬박 1년 동안 팔아치운 기기만 4,670만 대에 달하죠. 자, 이쯤에서 뼈대를 단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태껏 우리가 논했던 그 몰락이란 결코 얄팍한 실적의 붕괴를 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처참하게 바닥을 친 건 장부상의 숫자가 아니라 굳건했던 신뢰, 바로 그 자체였던 겁니다. 알맹이인 주행 성능은 남의 손을 빌려놓고 정작 껍데기 간판만 화웨이를 척 걸어두었다는 기만, 화려했던 공식 홍보 영상조차 실제 도로를 달린 게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으로 뚝딱 빚어낸 가짜 화면이었다는 씁쓸한 진실. 벼락같이 무너져 내린 건 바로 이 맹목적인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옹성 같던 흑자 장부 이면을 뜯어보면 이미 치명적인 균열이 쩍쩍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 두 개의 냉혹한 지표만 가만히 대조해 보시죠. 바로 매출 성장률입니다. 2024년에는 단 1년 새 무려 22%나 펄쩍 뛰어올랐건만 2025년에 접어들어서는 고작 2.2%의 처참히 머물고 말았습니다. 정확히 10분의 1 토막으로 곤두박질 친 셈이죠. 여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내수, 시장에서 애플을 상대로 1%포인트 넘게 여유 있게 벌려두었던 점유율 격차가 불과 0.2%포인트까지 턱밑 추격을 당해버렸습니다. 철통 같던 애국 소비라는 방어막에 서서히 금이 가고 있다는 뚜렷한 방증이죠. 그렇다면 대체 이 기적같은 흑자 행진은 무슨 수로 아슬아슬하게 지탱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국 경제 전반에 깊게 뿌리내린 끈질긴
고질병 하나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숨이 끊어져 파산해야 마땅할 부실 기업에 나랏돈을 낸 것처럼 꽂아 억지로 연명시키는 기형적인 관행 말입니다. 경제학계에서는 이렇듯 죽지 못해 살아있는 곳들을 가리켜 좀비 기업이라 매섭게 꼬집죠. 진작에 셔터를 내려야 정상인데 국가 보조금이라는 동아줄로 간신히 산소호흡기만 달고 있는 꼴입니다. 그 씁쓸한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표적 사례가 바로 부동산 공룡 헝다그룹 사태였습니다. 당시 헝다가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천문학적인 빚의 규모가 약 3천억 달러에 달했으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400조 원을 가뿐히 넘기는 아득한 빚더미였습니다. 그 지경에서도 참 질기게도 버텼건만 결국 2024년 1월 홍콩 법원의 철퇴 같은 청산 명령을 피하지 못했고 해를 넘겨 2025년 8월에 이르러서는 주식시장에서 처참하게 쫓겨나고 맙니다. 억지로 틀어막고 유예했던 몰락의 청구서가 결국 둑이 터지듯 한꺼번에 날아든 거죠. 무대를 옮겨 자동차 산업의 현주소 역시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현재 중국 대륙의 공장을 풀가동해 1년간 찍어낼 수 있는 차량 대수가 자그마치 5,550만 대에 이릅니다. 그 미친 듯이 폭주하는 공급 과잉의 그 소용돌이 정중앙에 바로 전기차가 도사리고 있죠. 정작 자기네 앞마당인 14억 내수 시장에서 한 해 소비되는 물량은 고작 2,300만 대 남짓에 불과합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토해내는 물량이 실제 시장 소화력의 2배를 훌쩍 뛰어넘는 셈입니다. 이렇듯 시장 논리를 깡그리 무시한 채 맹목적으로 찍어대는 병폐를 과잉, 생산이라 부르는 겁니다. 갈 곳 잃고 야적적장에 널브러진 재고차들은 결국 제 살 깎아먹기식 헐값 땡처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죠. 화웨이가 그 화려한 흑자도 헝다가 보여준 질긴 생명력도 거리마다 꾸역꾸역 쏟아져 나오는 저 수많은 전기차 군단도 사실 그 민낯을 파고들면 뿌리는 단 하나로 수렴합니다. 냉정한 시장 논리가 아니라 국가라는 거대한 우산이 억지로 비바람을 막아준 온실 속의 허황된 숫자 노름에 불과하다는 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날카롭고 뼈아픈 질문 하나가 우리 앞에 남습니다. 떡하니 흑자를 기록하며 막대한 현금을 쓸어 모으는 이 콧대 높은 기업이 대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엇을 철저히 잃어가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대목에서 화웨이가 기를 쓰고 감추려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낱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화웨이는 안드로이드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운영체제 구축에 나섰죠. 그 유명한 하모니 OS 말입니다. 스마트폰 전원을 켜는 순간 화면에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특하게도 이 녀석이 중국 본토 안에서는 그야말로 괴물같이 성장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으로 집계된 중국 스마트폰 OS 시장 점유율을 보면 무려 19%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난공불락 같던 애플의 iOS마저 가볍게 따돌린 엄청난 수치죠. 이 기록적인 성적표만 겉핥기로 보면 마치 대단한 글로벌 성공 신화를 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승리에는 아주 뚜렷하고도 좁은 국경선이라는 한계가 그어져 있습니다. 대륙의 경계선을 단 한 발짝만 벗어나는 순간 전혀 다른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거든요. 글로벌 점유율은 고작 5% 언저리에 꽉 막혀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안방에서는 19%인데 글로벌 무대에서는 단 5%라니 같은 OS가 국경선 하나 넘었다고 왜 이렇게 초라하게 쪼그라드는 걸까요? 해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모니 OS 생태계 안에서는 우리가 흔히 쓰는 안드로이드 기반 앱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숨쉬듯 사용하는 필수 앱들을 정작 이 OS에서는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셈이죠. 게다가 구글 서비스마저 통째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가혹한 무역 제재라는 철퇴까지 얹어졌습니다. 글로벌 사용자들 입장에서 굳이 자주 쓰던 앱조차 안 돌아가는 불편한 기기로 갈아탈 이유가 눈을 씻고 봐도 없는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소비자가 이처럼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로 이동할 때 겪게 되는 장벽을 전환 비용이라 칭합니다. 기존의 익숙함을 포기하고 새 시스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치러야 하는 유무형의 손실값을 뜻하죠. 그 전환의 문턱이 너무나 높다 보니 글로벌 시장은 화웨이의 애원 앞에서도 냉정하게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라는 인공지능 반도체 칩 시장 역시 정확히 같은 데칼코마니를 일을 보여줍니다. 화웨이의 AI 칩 부문 매출은 2025년 약 75억 달러 수준에서 2026년에는 약 120억 달러 규모로 가파르게 치솟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불과 1년 만에 2배에 육박하는 폭풍 성장을 이뤄내는 기염을 토하는 셈이죠. 이 눈부신 우상향 그래프가 정말 대단해 보이십니까? 하지만 이 가파른 성장세의 이면을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미국 정부가 업계 1인자인 엔비디아의 최고급 사양 칩셋을 중국 시장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해 버렸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공백을 다른 대안이 완전히 사라진 중국 테크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화웨이의 대안칩으로 억지로 떼어가며 메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다른 가게가 전부 문을 닫아 어쩔 수 없이 이 가게로만 몰려드는 구조, 경제학에서는 이를 두고 포로 시장이라 부릅니다. 선택지를 빼앗긴 소비자가 갇혀 있으니 파는 자가 절대적 갑이 되는 기형적 구조죠. 결국 하모니OS의 안방 1등도 AI 칩셋의 이 기막힌 고속 성장도 순수한 기술 경쟁력으로 글로벌 시장을 제패한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철저한 외부 제재가 울타리를 쳐서 만들어준 폐쇄된 수용소 안에서의 골목대장 놀이일 뿐이니까요. 따뜻한 온실 속에서만 덩치를 키운 1등은 온실 밖 야생의 매서운 칼바람을 단 한 번도 견뎌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련의 드라마가 정말로 먼 나라, 이웃 나라의 강 건너 불구경 같은 남의 일이기만 할까요? 자, 이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억 4,600만 원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화웨이 전기차에 감춰진 속살을 한 커플씩 벗겨내 보았습니다. 진짜 제조는 세레스가 도맡고 화웨이는 겉껍데기 간판만 얹어준 데다. 우리가 지불한 그 막대한 비용의 대부분은 차량 본연의 완성도가 아니라 브랜드 석자의 환상과 온실 유지비로 흘러 들어갔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펼쳐질 이 시나리오는 어떤 결말을 향해 달려가게 될까요?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차분히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아무런 경쟁 장치 없는 온실 안에서 덩치만 불린 가짜 1등은 그 유리 보호막이 깨져나가는 바로 그 순간 진짜 시험대에 오르게 마련입니다. 뼈아프게도 그 보호막은 이미 사방에서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며 버티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짚어보았던 냉혹한 지표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매출 증가율이 불과 1년 사이에 22%에서 2.2%라는 초라한 성적표로 정확히 10분의 1 톱니바퀴 나며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독자 개발했다던 하모니오 역시 내수용으로는 맹위를 떨칠지언정 진짜 승부처인 글로벌 시장에서는 겨우 5% 점유율의 벽에 갇혀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안락한 온실의 문을 열고 야생으로 걸어 나갔을 때 어떤 참혹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전조 증상입니다. 그럼 똑똑한 소비자인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건져 올려야 할까요? 저는 3가지 원칙을 머릿속에 꼭 새겨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첫째, 눈부신 브랜드 로고에 현혹되지 말고 진짜 제조사가 어디인지 뼈대를 똑바로 보십시오. 아무리 의리의리한 대기업 간판을 달았어도 그들이 볼트 하나까지 다 조여 만든 차가 아닐 수 있으니까요. 진짜 땀 흘려가며 설계하고 조립한 이가 누구인지, 기술 신뢰성은 입증되었는지 그것부터 날카롭게 들이대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둘째, 가슴을 뛰게 만드는 세련된 공식, 홍보 비주얼을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곤란합니다. M9 사태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듯이 화면을 수놓던 그 황홀한 주행감은 실제 도로 위를 달린 역사가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 장인들이 빚어낸 가공의 픽셀일 뿐이었습니다. 제조사의 일방적인 자화자찬 광고 대신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객관적인 테스트 리포트나 실제 오너들의 누적 데이터를 집요하게 뒤져보는 편이 훨씬 지갑을 안전하게 지키는 길입니다. 셋째, 상식을 벗어난 매력적인 가격표와 압도적인 판매량 1위라는 타이틀을 마주했을 때 한 번쯤 비판적인 의심을 품어보십시오. 국가 보조금이라는 링거를 꽂아두고 경쟁자들을 인위적으로 고사시켜 빚어낸 일시적인 환영일지도 모르니까요. 온실실 속에서 만들어진 가짜 챔피언은 야생의 링 위에서도 타이틀을 지켜낸다는 보장이 절대 없습니다. 결국 이 현란하게 위장된 브랜드 석자 뒤에 숨은 진짜 가치를 꿰뚫어보는 해안, 그것이야말로 눈먼 돈을 쓰지 않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방어해주는 진짜 무기입니다. 명품 로고라는 전면 간판만 맹신하며 덜컥 지갑을 열던 오랜 소비 습관을 이제 옷감 안쪽에 숨겨진 하청 라벨까지 샅샅이 뒤집어 확인하는 현명하고 야무진 습관으로 완전히 체질 개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그럴싸하게 포장된 이름값과 브랜드 네임의 지갑을 열 때 과연 기꺼이 얼마의 기회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기계적인 실질 성능이 완전히 판박이임에도 탐나는 브랜드 배지 하나가 더 박혔다는 이유로 지불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어디까지인가요? 여러분의 솔직한 기준을 아래 댓글로 가감없이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다음번에 찾아올 흥미진진한 콘텐츠 예고를 살짝 띄워드리겠습니다.